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행정법을 담당하게 된 이준희 행정사라고 하고요. 뭐 강의 계획서 나왔으니까 한번 앞에 볼게요. 저 뭐 제 소개하는 거가 제일 민망하긴 한데 이준희 행정사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1회 때 합격을 해가지고선 지금 1회 때부터 1회 때 합격하고 3월 달에 연수 교육 끝나고 바로 개업을 했으니까 지금 그럼 2013년에 개업했나?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차 이렇게 행정사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1차 행정법하고 2차 절차론까지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10월 5일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비공식이에요. 왜냐면 이거 다른 학원에서 듣지 않겠지? 지금 제가 행정사진부법이 다른 학원에 10월 5일까지가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남았어요 아직 계약이.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신부법을 한다면 말을 못 하는데 이게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5일 이후로 이제 방문각에서 행정사 신부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두 과목하고 1차 한 과목 하게 되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다 쉽지가 않은 과목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2차 과목은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고 뭐 넘어가겠지만 2차는 뭐 또 그 강사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가지고서 뭐 저한테 배우시든 다른 분한테 배우시든 상관없이 절차론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과목이 물론 2차는 여러분들 다 어려워요. 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또 그런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근데 1차에서 이제 제가 행정법을 하게 되는데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물론 이제 민법 총칙을 배우는 교수님들은 민법 총칙이 어렵다 뭐 이렇게 하고 행정학을 하시는 최욱준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행정학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은 모르는데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두 개보다는 행정법이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긴 해요.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강의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 내가 오늘 배운 거 나 이해했어. 마스터하고 넘어갔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나중에 포기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기본 이론 때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 뭐 이 정도까지만 접근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성공한 방식이에요. 행정법은 원래 그런 과목이고 그다음에 행정법 제가 입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입문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법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1편의 행정부터 해서 맨 뒤에 강론까지 해서 뭐 변상금 부가처분 뭐 요거지가 아마 공물 쪽에 해당되는 게 아마 마지막 파트 장일 텐데 1편부터 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 책의 전반에 있는 내용들이 막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배우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용어를 알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행정법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접근을 하시면은 뭔가 이해가 또 안 될 만큼 뭐 일상적인 용어와 좀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용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첫 페이지를 딱 보는데 제가 용어 하나하나를 다 뒤에 있는 제도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그럼 진도를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쪽에서 읽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용어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어 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지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뭔가 공부를 하고 나면 뭐 아는 것 같고 막 정리가 돼야 되고 막 이래야지 내가 뭐 좀 한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는 저도 알고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행정법은 그러기가 조금 힘든 과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는 복습은 제가 꼭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거 강의 계획서에도 썼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작년에 이게 13회라는 그 숫자가 행정법 전체를 수업하기에는 조금 빡빡한 숫자예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강사 경력으로 따지면 한 16년, 17년 정도 되거든요. 강사 경력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한 16년,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도를 항상 끝내는 거, 뭐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가 아니라 진도는 딱 끝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혹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강을 할 수도. 그러니까 최대한 복습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최대한 빠르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분위기를 봐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쪽에서는 조금 지금 미흡한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은 그 진도를 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가 천천히 나갈게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강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몇 시간 정도일 거예요. 몇 시간이 몇십 시간 아니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일 텐데 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면은 어느 파트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 강론 파트가 될 테고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강론 파트 그거보다도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소송 파트를 보강으로 할 수는 없고 행정 심판 파트 뭐 요런 파트를 제가 보강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 행정 심판 파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차만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거겠지만은 2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행정사 실무법에서 아마 한 6주에서 7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그 행정 심판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2차까지 같이 듣는 분들은 아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강론 파트는 사실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강론까지 들어가 시험 범위에 총론만 공무원도 총론만인데 왜 우리 행정사는 강론까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론 파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론에서 한 7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포표를 보겠는데 7문제가 나오는데 그 7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중 4문제는 딱 정형화된 부분에서 나오고 2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러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만한 데서 나왔지만은 최악의 경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행정법이라고 배우죠. 지금 행정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하고 네이버에서 쳐보면 민법 나와요. 뭐 형법 쳐봐도 나오고 상법 쳐도 나오고 다 나와요. 행정사법, 뭐 행정심판법 다 나와요. 근데 행정법 쳐보세요. 그거 안 나와요. 공무원 학원들 뜨죠. 네이버에. 자,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법이 뭐 한 2,000개가 좀 안 된다고 하는데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뭐 한 80% 90%가 다 행정법이에요. 그러면 한만 못해도 한 1,500개 정도가 행정법일 거예요. 그러면 강론이라는 거는 그 1,500개의 법률 중에서 뭘 내도 상관없는 게 강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500개의 법을 다 보실 거예요? 그런 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처럼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2문제는 버릴 거 버리고 그다음에 늘상 나오는 문제 제가 최소로 잡았을 때 4문제거든요. 지금 7개 중에서 그럼 4문제는 그 부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정리하는 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똑같아요. 그리고 강론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한다거나 막 판례가 좀 있긴 하지만 막 그런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기본 이론 때도 2-3시간이면 정리되고 핵심 이론 때도 2-3시간 정리되고 문제풀이 때도 2-3시간 해야 되고 계속 2-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영상으로 하나 딱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 이론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한번 들으시면 되거든요.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최대한 수업 시간에 뭐 보강 없이 나갈 거지만은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복습이나 이런 걸 다 챙겨야 돼가지고서 좀 늦어진다면 그렇다면은 뭐 강론 부분은 제가 보강으로 할 거고 그 보강은 여러분들은 실강을 끊었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보강 날짜와 요일을 조정해 가지고선 실강으로 다 모이기는 좀 힘드니까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선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 투자해 가지고선 한번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반으로 끊으셨잖아요. 단과이신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종합반으로 끊으신 분들은 뭐 됐다 핵심 이런 때 듣자. 아니면 뭐 나중에 문제풀이 때 문제로 접근하자. 뭐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를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차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절차하고 행정심판법이에요. 근데 이제 행정 절차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한 과목이거든요. 2차에 거기는 뭐 전체가
물론 뒤에 있는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법, 행정규제법은 뭐 행정법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뭐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행정규제법을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1차에서 다루긴 좀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날린다면 거의 뭐 한 70% 80%에 해당되는 게 지금 2차와 겹치는 우리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2차 과목에서 외번은 안 보겠지만, 외번이나 해사는 안 보겠지만 일반 행정을 보신다면은 행정사 실무법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번 사례 문제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법이 행정심판법인데, 그 행정심판법도 우리 행정법하고 관련돼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에서 협업촉진 규정이나 아니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진 않아요. 배우진 않지만 그거 역시 행정법을 기반으로 한 법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적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법적 어떤 그 법을 그대로 배우진 않지만 여기 있는 어떤 이론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1차 과목이 행정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민법총칙이죠. 왜냐하면 민법총칙은 법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민법총칙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민법총칙이 중요한데, 진짜 실질적으로 합격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법이다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1차 공부를 하면서 2차 공부를 같이 나가기가 너무 힘드시다던가, 아니면 2차를 동차반으로 많이 끊으셨으니까 2차를 주말에 듣는다고 하더라도 2차는 계속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행정법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제가 지금 여기 강의 계획이잖아요, 계획.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들을 거예요. 행정 계획도 있고 막 이렇게 계획을 보는데, 근데 계획은 어때요? 행정 계획이다. 이 계획 구속력을 발생시키나요? 계획은 여러분들 그대로 실현되나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 2차와 맞춰가지고서 나가고 싶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 절차 법 정도는 좀 꼼꼼하게 나가는, 그렇게 1차 수업이지만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이제 2페이지 넘기시면은 세부 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마이크 들기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16년, 17년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보강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나가서 끝냈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 날 끝나요. 끝났는데, 근데 이 세부 계획을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자, 요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1회차, 2회차가 이제 우리가 이 행정법 전체를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볼 시간을 이거 끝나고 가질 건데, 1회차, 2회차가 파트 1 해가지고선 행정법 통론 이렇게 돼 있죠. 3회차부터가 행정작용 이렇게 파트 2 해가지고 들어가요. 행정법 통론은 많이 나오면 3문제, 그리고 여기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도를 묻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춰야 되는 거고 진도 나가는데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법 통론이라는, 그러니까 총칙 규정이다 보니까 뭔가 일반 이론이 들어가고 행정법 원칙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용어가 많이 이 앞에서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판례가 좀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캐치를 해도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아직 지금 처음부터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판례인데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회, 2회 이 잡혀져 있는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회차까지도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기본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작용 파트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기도 하지만은, 자, 앞에 목차를 필게요. 그러면 목차를 여러분들 차례 이렇게 돼 있죠. 차례. 그래가지고 파트 1 행정법 통론 이렇게 해서, 그다음 파트 2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 2장 정도 이제 앞에 보면은 출제율이 나와요. 경향 분석. 자, 행정작용법에서 작용해서 어디예요? 지금 이게 25문제가 우리가 나오니까 한 4%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요 행정작용 파트에서 지금 행정행위 파트가 어떻게 돼요?
13% 정도면 세 문제가 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25문제에서 세 문제밖에, 꼴랑 세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 파트는 사실 우리 2차랑은 관련이 없어요. 명확한 딱 요게 2차 시험 범위야 이건 아니에요. 근데 행정작용을 모르면 2차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파트가 행정작용 파트예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 파트는 시험 문제가 적게 나와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게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 파트는 조금 더 이거보다 지금 3회로 잡혀 있는데 그거보다 한 4회 정도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모자른 1회, 지금 2회 초과됐죠. 2회가 어디가 줄어들냐면 8회차, 9회차가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회차가 행정 구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8회차의 실효성 확보 수단하고 그 다음에 9회차 행정 구제 한 문제 각 파트마다 파트 4, 파트 5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 4 부분은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파트 4 부분에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은 행정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2차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나가겠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 파트 4하고 파트 5는 파트 4는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여기는 깊게 들어갈 부분이 없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개념 정도라면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그냥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조금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 5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인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뭐냐면 판례도 굉장히 많지만은 중요한 판례 나왔고요. 이론이 학설의 대립이니 막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고 예외가 막 파생되는 그런 파트인데 그런 이론이 단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장에서도 요즘에는 이거를 좀 안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아예 파트 5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 배상의 개념, 손실 보상의 개념, 간단하게 개념 정도 잡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서 파생되는 이제 토지 수용,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은 강론 파트거든요. 강론 파트인데 저는 강론에다 넣지 않고 여기 손실 보상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강론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잡고 이렇게 이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줄일 거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에서도 우리가 1회 반, 한 2회 정도면 아마 될 거예요. 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진도를 나가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아니구나 싶으면 3회, 4회 막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행정쟁송이라는 거는 소송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것들 중에 잘했네, 못했네 막 싸우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뒷부분을 나가는데 좀 쉬운데 앞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뒷부분을 제가 아무리 봤을 때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면은 여기는 시간 좀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줄일 수 있으면 계획대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보강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차례 부분을 본다면 파트 1 이렇게 파트 2에서 행정 작용되면은 행정작용 파트의 맨 밑에 챕터 9 해가지고서 재량행위, 기속행위 막 이런 거 보이죠? 재량행위가 뭔지 기속행위가 뭔지 각 판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례로 막 표로 막 정리돼 있어요. 표로 쭉 해가지고선 이거는 재량행위라고 봤어. 이거는 허가인데 재량행위라고 봤어. 이건 특허인데 기속행위라고 봤어. 뭐 등등 표로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안 할 거예요. 출제는 되죠. 출제는 되는데 이거를 그때가 가가지고선 이거를 표로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러니까 기속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쭉 배워오는 과정에 허가면 허가 파트에서 배웠을 테고 특허면 특허 파트에서 배웠을 테고 이런 걸 그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웠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 다는 아니지만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수업 끝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진도 맞추려고 대충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안 할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을 안 할 거냐면 행정쟁송에서 챕터 14로 돼 있으면 취소 소송의 대상에서 처분부 있죠. 처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처분인지 여부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에서 아까 행정심판법에 40점짜리가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하죠. 근데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처음부터 쭉 나가면서 어떤 하나하나가 나오면은 이건 이러니까 처분성을 가져요. 이건 이러니까 우리랑 상관없기 때문에 처분성을 갖지 않아요. 그때 말을 하거든요. 그때 말한 것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거를 다시 수업을 하면 이거는 진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로 외우려고 접근하면 안 되고 교재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만 그때 하면서 자꾸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표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외워져요. 외워지고 난 다음에 안 외워진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지고 외워야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쌓이다 보면은 일부 외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것도 행정쟁송 여기서 끝에 되니까 시간 얼마 안 남으니까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중요해요. 요 정도는 찝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수업을 막 하나하나 보진 못해요. 그런 파트는 되셨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보시다 보면 제가 뭐 여기 좀 밑줄 치세요라고 하면 밑줄은 거기 정도만 치시던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교재를 나가는데 제가 수업하고 있으면 밑줄 다 치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는 교재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썼으니까 수업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담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쳐요. 그러면 기본서 이거 지금 몇 페이지예요? 560페이지를 다 치거든요. 560페이지 나중에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지 마시고 제가 뭐 여기 이 정도면 밑줄 치세요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독이 조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뵀을 때는 이제 여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밑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그때 밑줄 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러니까 책에다가 막 너무 막 이것저것 쓰거나 막 이것저것 막 다 필기한다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은 전체의 관계가 앞대가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앞에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막 써놓으시는데 결국 그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까지 읽고 나면은 어느 정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판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무데나 딱 펴볼게요. 제가 뭐 22페이지 하나 딱 펴볼까요? 펴보면은 맨 밑에 이제 판례가 있죠. 보이세요? 22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 본질적 사항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뭐 또 동의 정족수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거는 포괄 유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문장으로 돼 있는 그런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할까? 제목이라고 할까요? 판례 제목, 뭐 1번 판례 제목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장으로 돼 있는 거는 왜 문장으로 해놨겠어요? 요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판례가 제가 작년에 한 80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책이. 근데 행정법 책으로 800페이지는 두꺼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작년에도 800페이지를 딱 만들었을 때 야 많이 줄였어 이러면서 스스로 흐뭇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업을 하고 아니에요. 더 줄여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1차에 사실 우리는 2차가 논술인 시험은 1차는 어떤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이잖아요. 관문을 통과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좀 줄여서 580 정도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줄인다는 건 어디를 많이 줄였겠어요? 이제 판례 부분을 줄였겠죠. 판례는 원래 되게 길잖아요. 긴 부분에서 중요한 걸 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걸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지문은 하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판례에다가 밑줄은 안 쳐놨어요. 왜냐하면 밑에를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제목으로 만들어진 거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말로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냥 말로 설명한 걸 듣고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오늘 나가진 않겠지만 뭐 송유관 판례예요, 무슨 판례예요,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리딩 판례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 밑에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제가 밑줄을 칠 거예요. 그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이 그나마 출제 가능성, 그러니까 빈도율이 높은 지문인 거지 다른 데가 출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밑줄을 칠 건데 그런 건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23페이지로 가면 옆으로 가 있잖아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이렇게 이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 자, 이 판례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장은 아니라 이렇게 딱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뭐뭐의 의미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밑에를 한번 쭉 왜냐면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밑에 부분을 쭉 다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읽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밑에 판례 중에서 출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밑줄 쳐 드리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밑줄 치면 돼요. 자, 공부 방법론이나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들은 다 끝난 것 같고 지금 바쁜 관계로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면서 최대한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수업을 나가기 전에 이제 목차 파트를 펴놓으시고 제가 한번 입문을 들으셨으면은 뭐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입문하고 좀 틀리게 제가 또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개괄을 하고요. 오늘 왜냐면 진도 나갈 부분의 설명이 뒷부분까지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하고 그냥 행정법이 이런 거예요 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어차피 1교시는 그래서 차례 부분을 딱 펴놓으세요. 차례 부분을 펴놓으시면서 제 거를 뭐 받아 적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쭉 그냥 들어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국가가 있죠. 국가가. 자, 국가가 있으면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 뭐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 작용이다 해요. 그러면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준이 작용. 그래서 작용이란 말이 나오면 아, 그 사람이 뭐 하는 일을 말하는구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 작용 하면 뭘까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일. 그죠? 입법 작용. 입법부가 뭐예요?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뭐 이런 거. 행정 작용. 그러면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하는 입법작용, 사법작용, 그러니까 입법부의 역할과 사법부의 역할을 제외한 것을 다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가가 있는데 권력분립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입법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법권이 나뉘고, 자, 입법권이란 건 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법은 이 법을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자, 이런 거를 사법작용이라고 하고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법 만드는 거 빼고 국가 작용 중에 법 만드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법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 빼고 나머지를 다 우리가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이다라고 해서 얘가 하는 거를 우리가 행정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행정작용 중에서는 뭐 굉장히 많아요. 행정작용은. 근데 한 4개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작용 중에 뭐가 있냐면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지도라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계획 뭐 이러면서 계획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파트 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행정작용해가지고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4개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행정입법은 뭐냐면 행정에서 입법이니까 뭐겠어요? 행정에서 법을 만든대요. 근데 법을 만드는 건 어딘데? 법을 만드는 건 국회잖아요. 국회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 만들기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요?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 그죠? 국회가 만드는 걸 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입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아니면은 뭐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거는 법규라는 것이 있고, 법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을 법규라고 해요. 국민이 뭔가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이 따라야 되고, 그게 뭐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법규라고 해요. 법규라고 하는데, 이 행정 입법을 법규로 나눠놓는다면 이제 법규 명령이니까, 행정명령, 입법은 법규 명령이라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행정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런 용어가 뭐냐면, 자,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행정입법인데 그게 법규성을 가진대요. 그럼 어떻단 얘기일까요? 행정에서 만든 법규인데, 행정에서 만든 법인데, 어떤 그 법인데 법규니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행정명령은 뭐겠어요?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만든 건데 행정에다가만 영향을 미친대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행정에다가만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이면 0이니까 명령이잖아요. 행정안전부령이면 그게 만약에 행정명령이라면, 행정안전부령이 행정명령이라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안전부령이 법규명령이라면 그거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누가 만들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는데. 그죠? 자, 이제 용어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건 입법인데 왜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그럼 대통령령이면은 왜 대통령이 만들어? 국무총리령이면은 왜 국무총리가 만들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권력 분립에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원래. 만들 수가 없는데 현대 사회가 아까 제가 법이 몇 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법을 국회에서만 다 만든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나요? 우리나라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2,000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매일 모여가지고서 매일 몇 개씩 만들어야 돼요? 법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느 정도만 만들고 나머지는, 자, 내가 법률에서 야, 우리 과세 처분해라. 과세 처분할 때 그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과세 처분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아니면 뭔가 기준은 대통령 네가 정해라. 그러면 그게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과세 처분해라. 근데 그 대상이나 기준은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라 라고 하면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긴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자, 이건 입법행위예요. 자, 입법행위인데, 자, 법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법규. 이 행정명령은 그러니까 법규가 아니죠. 법규가 아니에요. 잘못 썼네요. 이제 입법 중에 행정명령은 법규가 아니고, 그죠? 행정입법 중에 법규명령은 법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명령은 국민의 대외적 효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법규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법규의 성격은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자, 요거를 법규의 성격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이다가 아니면은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개별적이다. 추상적이다의 반대말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법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뭐 100만 원씩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전부예요? 아니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 저는 5천만 원 이상 되나? 자,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 홍길동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인 전부에 대해서 소득세 100만 원씩 내는 거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 홍길동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한 명에게만 적용시키는 걸 뭐라고 해요?
개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법은 그렇게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법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적어놔요. 그 다음에 자 그런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뭐 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면 5천만 원을 뭐로 벌었는지 이런 거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적용해놨죠. 자,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는 말이 안 나오고 보통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되셨어요? 자, 일반적, 추상적 이런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행정행위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작용,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영업정지 처분 아니면 건물 철거해라, 철거 명령 처분 뭔가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공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적인 어떤 국가의 권력을 우리에게 행사한 거 이런 거를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공무원 임용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특허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뭔가 그 지위 권한을 주면서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특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행정행위예요. 근데 그러면 이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호봉이 있고 뭐에 따라서 우리가 급수에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막 딱딱딱딱 돈을 받죠. 공무원이 딱 임명되면 저는 시험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연봉 1억부터 시작하죠. 뭐 이러면서 연봉 계약을 하나요? 공무원이? 그런 거 없어요. 딱 정해진 그런 그다음에 정해진 일수 정해진 어디 가서 일해라고 하면 그런 딱 거기 안에서 국가의 어떤 권력 안에서 딱딱딱딱 맞춰서 행해야 돼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을 우리가 특별 권력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일반 권력이라고 해요. 공무원이라는 어떤 특수한 집단, 군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집단 이런 사람들한테 행사하는 거를 특별 권력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일반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지방이가 속초인가 어디 뭐 강원도인가 어딘가에서 강원도가 속초구나 속초인가 아니면 뭐 어디서 아무튼 병원장을 그 보건소장을 뽑는데 근데 연봉 4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한 명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무조건 갈 건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안 오고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보건소장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원 자, 이런 사람들은 과연 공무원 임명처럼 특허일까요? 보건소장이 아까 4억 준다고 했는데도 안 온대잖아요. 그럼 뭐 5억 뭐 필요한 그 지자체에서 어떤 뭔가 자기 여력이 되는 대로 돈 올리겠죠. 서로 간에 어때요? 내가 4억 줄게. 5억. 그 대신 나는 일은 주말은 안 해. 뭐 이렇게 서로 쇼부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 얼마 줄게. 물건 사. 난 안 싫어. 난 안 사. 뭐 그러면 나는 뭐 뭘 더 줘. 더 주면 2배 주면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런 거 서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계약. 그죠? 계약은 서로 간에 상방에서 의사가 합치가 딱 되면은 그래 1억의 아파트 뭐 이렇게 합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계약이라고 해요. 그 계약. 보건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남구 보건소장. 그거를 국가에서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로 막 한 10억씩, 20억씩 벌고 있던 애를 너 성형외과 잘하고 있네? 야, 너 이제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와가지고서 강남구 보건소장 임명합니다. 땅땅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남구 보건소장 자기 성형외과 접고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시립무용단원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공무원은 정년보장이죠. 공무원이 좋은 게 뭐예요? 또박또박 월급 나오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 물론 좀 요즘에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연금 나오고 정년 보장되고 그죠? 시립무용단원 정년 보장돼요? 그럼 막 60세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도 정년 보장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립무용단원 보통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임용의 그 특허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요. 공법상 계약. 그러면
이 보건소장하고 지자체하고, 그죠? 또는 뭐 시립무용단원하고 그 시장하고의 관계는 지금 이런 공무원 임용 같이 어떤 행정행위 같이 공권력 행사예요? 아니면 둘 간의 대등한 관계예요? 둘 간의 대등한 관계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물론 좀 뒤에서 배우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분쟁이 생기면은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 행정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그 소송을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행정소송이 있는데, 자, 두 개가 아무래도 좀 관계가 틀린데 같은 소송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소송에는 물론 기관소송도 있고 그다음에 민중소송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항고소송은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 정지 처분해 또는 건물 철거 명령해, 뭐 건물 철거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입법 사법부한테 가서 적용해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항고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공권력 행사는 뭐의 대상이 된다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돼요. 항고 소송의 대상. 그죠? 근데 이런 공법상 계약은요, 대등한 관계죠. 대등한 관계. 이 대등한 관계는 당사자끼리 싸워라. 싸우면 내가 그거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계약이긴 하지만 공법상 계약이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데, 그 행정소송의 대상 중에 소송의 종류는 뭐예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당사자 소송이다, 항고소송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올 거라서 우리가 좀 봐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코로나 때 우리가 몇 인 이상 집합금지, 4인 이상 집합금지였죠. 그럼 4명이 가서 음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뭐 벌금, 뭐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뭐의 대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혀가죠. 3명도 그 3명 이상 집합 자제해 주세요라고 권고했어요. 그럼 3명이서 밥 먹었으면요? 물론 나중에 3명으로 줄었나? 그 줄기 전이라고 해요. 3명은 그냥 자제 권고했다고 해볼게요. 3명이서 밥 먹으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국가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왜 4인 이상은 집합 금지라고 해가지고서 잘못했으면 잡아가고 왜 3인 이하는 그냥 자제 권고니까 안 잡아갈까요? 그럼 권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법률상인 어떤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행정법 용어로 따지면은 4인 이상 집합 금지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3인 이하 집합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행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의 개념을 쓰세요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개념을 잡아 두셔야 되는 건, 법률 행위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법률 행위는 뭔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변동을 일으키는 거, 그거를 법률 행위라고 하고, 사실 행위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걸 사실 행위라고 하겠죠. 자, 행정지도에 아까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자제해 주세요라는 권고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지도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정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사실행위 쪽으로 얘기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연휴 때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막 플랜카드 붙여 있다던가, 아니면 안전 운행 해주세요, 그다음에 졸음 운전 방지하고 그러면 쉼터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막 플랜카드 써져 있는 거 있죠. 누가 붙였어요? 제가 돈 들여서 붙였어요? 저는 그런 돈 안 써요. 그럼 누가 붙였어요? 국가에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붙였으니까 국가 자경이잖아요. 지금 국가 자경이잖아요. 그죠? 국가 자경인데 그게 법을 만든 거예요. 플랜카드 안전 운행하세요. 법 만든 거예요? 입법 아니죠? 적용해서 판단한 거예요? 사법 아니죠? 그럼 뭐예요? 행정이잖아요. 행정작용이죠. 행정작용인데 그게
온누리 상품권 사가지고선 뭐 시장에서 그걸로 사가지고선 지역 경제 발전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온누리 상품권 구매가 안 하고 카드로 물건 사면 잡아가요 저?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 쓰세요라고 하는 게 법률 행위예요, 사실 행위예요? 사실 행위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행정 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 공고하는 거, 그걸 행정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행정 지도는 사실 행위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초반에 할 건 아닌데 살짝만 더 들어갈게요. 교도소장이 서신을 검열해요. 자, 교도소장이 서신을 검열한다. 왜냐면 죄수들한테 오는 거 혹시나 뭐 탈주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신 검열은 다 해요. 교도소장이. 자, 교도소장이 서신 검열하는 행위는 사실 행위예요, 법률 행위예요? 그 교도소장이 편지 좀 읽어봤다고 해서 뭐 변화가 생겨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 행위예요. 근데 내 편지 누가 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은데 교도소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안전운행합시다, 온누리 상품권 씁시다, 이런 거는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정지도는 권고, 조언 이런 거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영업 정지하세요. 그 다음에 또는 건물 철거하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있죠. 저 이런 요건 갖췄는데 이런 사업하게 허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세요. 허가 내줬으면 그것도 행정행위예요. 하세요라는 공권력을 행사했으니까.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이런 거는요 영업정지, 건물 철거 명령 이런 거는 부담적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영업정지 처분이 오고 또는 건물 철거 명령 처분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내 건물 진짜 괜찮은데 이걸 철거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건물 철거하세요라고 하면 아, 네 하고 철거하고, 영업 정지하세요, 아, 네 쉬겠습니다 하고 놀고 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워야죠. 그죠? 싸우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게 바로 구제수단 요거예요. 요거에는 아까 행정소송도 봤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랑도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영업정지가 잘했어 못했어 이 판단을 해서 잘했어 못했어 라는 판단을 내리면 그거를 이의신청에서는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잘했어 못했어 맞아 틀려 위법해 적법해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우리가 재결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고 행정심판은 어디다 하고 행정소송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다 한다고 해요.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위에 상급기관에다가 한다고 해요.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한다고 해요. 소송은 쉽죠. 법원에다 하는 거. 그죠?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은 그럼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학원의 팀장이 뭐 공무원도 아니지만 행정청도 아니지만 우리 학원의 팀장이 와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뭐 팔아가지고서 엿바꿔 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요. 왜 도대체 당신이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세요? 그 사람한테 따지면 뭐예요? 이의신청. 그죠? 그 사람 말이 안 먹혀요.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방문가 사장님한테 가서 따지면, 저한테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방문가 사장님한테 따지면, 윗사람한테 따지면 행정심판.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윗사람 사장님하고 그 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은 어디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어디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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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입법, 사법, 행
법원이에요, 얘가? 아니면은 입법부 국회예요? 행정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죠? 얘는 사법부가 가서 판단하는 거.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취소시켰어요.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된 거야 라고 확인되는 순간 정지 처분은 없어지죠. 근데 영업정지 15일 했으면요, 15일 동안에 내가 번 돈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15일 동안 돈 못 벌었잖아요. 그럼 그냥 이겼다라는 그 성취감과 퉁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못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15일 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 손해가 있지 않냐? 그걸 뭐라고요?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그죠? 국가배상, 손해배상, 국가배상이라고 해요. 만약에 건물철거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건물철거가 이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재건축도 막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쬐끄만 집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용 재개를 통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가져가면서 이 건물을 철거시켜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철거시킬 수밖에 없죠. 재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건데 그 수용 재개를 통해서 내 집을 철거하는 거는 위법한 거예요? 적법하죠. 적법하지만 내 땅 가져가고 내 건물 뺏었잖아요. 그죠? 보상해줘야죠. 그걸 손실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과 손배와 국가배상이죠. 물론 여기서는 손실보상 합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제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구제수단에는 학자님들은 하나를 더 쳐요. 이 구제수단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본 거를 뭔가 만족시켜주거나 하는 처분 이후에 있는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사후적 구제, 뒤에 있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고요. 그러면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이런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행정처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업정지 처분 하는 게 바로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야, 나 영업정지 처분 하려고 하는데 이 영업정지 처분이 괜찮냐? 너 의견은 뭐냐?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은 애초에 뭐예요? 잘못된 처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그죠? 그거를 사전적 권리 구제 수단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절차, 이 작용을 하기 위한 절차, 요거를 우리가 사전적 권리 구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쉬는 시간이에요. 이제 뭐냐면 여기죠. 요거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이 잘못돼서 싸우는 건 나고 이거는 우리가 구제수단이고 철거 명령해야 되는 건물이에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인데 철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배째 하고 들어놓여 있어요. 그럼 국가가 가서 그냥 배만 째고 와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안 하고 있으면 대신 해야죠. 그죠? 대신 가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국가는. 그걸 뭐예요? 대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집행. 자, 그거를 이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우리가 행정작용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요런 어떤 국가 작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원칙이나 어떤 주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파트 1. 그 다음에 이 행정작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행정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걸 뭐라고? 파트 2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작용이 나올 때, 이 작용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절차 있죠, 절차. 절차를 파트 3.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요거를 뭐예요? 파트 4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손배나 손실을 파트 5,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쟁송을 뭐라고 해요? 파트 6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행정법 총론이에요. 행정법 총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개별법을 배우게 되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